미리 말씀드리지만 강의 시간이 좀 타이트해서 질문 같은 경우는 복잡한 질문은 제가 따로 강의가 끝나고 계속 남아있을 테니까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이메일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자리에서 바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신 비전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 머신 비전이란 매뉴얼 인스펙션을 대신하는 자동화 장비에 사용되는 이제 비전 시스템을 말하고요. 디지털이나 아니면 아날로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영상을 획득한 후 그 영상을 프로세싱, 아날라이징해서 그 결과를 시스템에 전달합니다. 그 전달된 결과를 가지고서 어떤 시스템이 액션을 취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머신 비전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이런 머신 비전 시스템의 도입은 생산의 속도와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생산의 질을 높여서 유저분들한테 어떤 베네핏을 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머신 비전 같은 경우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4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머신 비전의 어플리케이션 분류인데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Locate, Measure, Inspect, Identify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 사용하시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했고요. 첫 번째는 이제 Locate라고 해서 오브젝트를 찾거나 오브젝트의 위치나 방향에 대한 정보를 리포트하는 용도로 쓰게 되고요. 두 번째는 Measure인데요. 오브젝트의 치수를 측정하는 용도입니다. 세 번째가 인스펙트인데 오브젝트에 대한 특징을 검사하는 용도입니다. 어떤 디펙이라든지 특정 부위를 검출해내는 인스펙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덴티파이라고 해서 비전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양한 코드와 글자를 인식하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흔히 알고 있는 바코드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 해당이 되겠죠. 머신 비전의 그 카메라를 크게 카테고리를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비전 센서고, 다른 하나가 스마트 카메라, 그리고 다른 하나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PC 베이스 시스템에 사용되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먼저 비전 센서와 스마트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전 센서는 아마 여러분이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코그넥스라든지 아니면 메트록스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비전 센서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시장에는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스마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제조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용의 빈도도 높지 않고 특히나 국내는 사용이 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유럽에 비해서. 각 카메라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비전 센서는 설치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게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교재에는 지금 없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수정하고 추가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소프트 카피를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강의하는 내용이 없어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전 센서는 일단 설치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제품 바디에 있는 버튼 몇 가지만 누르면 바로 기능을 실행하시고 어떤 결과값을 시스템에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센서입니다. 말 그대로 센서입니다. 그리고 비교적으로 스마트 카메라나 PC 베이스 시스템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하고요. 유지 보수가 굉장히 간편합니다. 반면에 어떤 기능적인 한계가 있는데요. 제조사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기능을 사용하는 센서이기 때문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맞게 플렉시블하게 사용하기는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인 대응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고요. 스마트 카메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발 환경이 좋습니다. 쉽고요. 그래서 제조사의 어떤 트레이닝을 하루에서 이틀 정도만 받으시면 바로 그 프로세싱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카메라이기 때문에 사용이 굉장히 간편하고요. PC 시스템에 비해서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DSP라든지 FPGA라든지 아니면 윈도우즈나 리눅스 기반이라고 해도 그 시스템에 맞게 최적화를 해놨기 때문에 PC 베이스 시스템보다는 훨씬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 센서와 마찬가지로 유지 보수가 좀 간편한 것들이 장점이고요. 반면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편입니다.
물론 뭐 아주 비싼 일반 카메라와 조명 렌즈를 쓰면 더 비쌀 수도 있겠지만 같은 해상도로 봤을 때 스마트 카메라가 훨씬 더 비쌉니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가 첨가되어 있으니까 당연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사도 적고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라인업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해상도, 원하는 프레임 레이트, 원하는 인터페이스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굉장히 선택의 폭이 좁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주 일반적인 PC 베이스 시스템입니다. 국내 장비 업체나 머신 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오브젝트에 대해서 영상을 획득할 때 조명, 렌즈, 카메라, 케이블, 인터페이스 카드, 혹은 프레임 그래버, 그리고 PC가 필요하게 되고요. 카메라는 이미지를 스트리밍하는 스트리밍 디바이스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어떤 프로세싱을 카메라에서 하지 않고 이미지를 PC로 전달하고 프로세싱이나 아날라이징은 PC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가장 이제 많이 쓰이고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장단점을 보면 PC 베이스 시스템은 다양한 구성이 가능합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카메라, 렌즈, 필터라든지 여러 가지 조합으로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고요. 비전 센서나 스마트 카메라에 비해서 멀티로 구성하는 것들이 조금 더 손쉽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포넌트를 개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카메라만 아니면 조명만 어떤 컴포넌트를 업그레이드하기가 좀 더 용이합니다. 그리고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PC의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PC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발전 속도도 빠르고 처리 속도가 많이 이제 시스템의 카메라보다 많이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카메라가 스트리밍하고 PC에서 프로세싱 한다고 하면 비전 센서나 스마트 카메라에 비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고요. 제조사도 많고 경쟁도 치열하고 신제품, 신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회전합니다. 관련 디바이스 개발 주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편이고요. 반면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비주얼 스튜디오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소프트웨어 레벨이 돼야지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시스템을 직접 구성하기 굉장히 버거운데요. 그래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업체를 많이 이제 협력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유지 보수가 쉽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SI 업체들이 규모가 작고 팔로우업이 잘 안 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좀 많이 어려운 편이고요. 직접 구성하지 않는 한. 직접 구성한다고 해도 유지 보수가 그렇게 간편하지는 않습니다. 라인에서 오퍼레이터가 작업하기는 어려운 수준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물론 상대적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카메라나 비전 센서에 비해서는 PC의 상황을 많이 따릅니다. PC에서 다른 인터페이스를 한다든지 다른 디바이스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충돌이 날 경우 비전 시스템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렌즈, 조명,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2D 카메라들의 제조사들인데요. 제가 로고를 넣진 않았지만 카메라 모델 그림을 보시면 아마 다들 아실 수도 있고 모르는 업체도 있을 겁니다. 국내에는 이제 많이 판매되는 카메라들이 기존에는 소니라든지 CIS, 크레비스, 국내에서 디지털 카메라 제조하는 뷰웍스나 IMI, 라운피플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메이커들이 이제 주를 이루는데 유럽이나 북미 쪽에서 제가 취급하는 포인트레이나 아니면 바슬러, 얼라이드 비전 여러 가지 카메라가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제 그 밖에도 이제 좀 스페셜 카메라들이 시장에 존재하는데요. 아주 특별한 카메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많이 접해보지 못하셨을 건데요. 일단은 기구적으로 커스터마이징된 카메라들도 있습니다. IP67을 지원한다든지, 리모트 헤드라든지, 듀얼 헤드, 아니면 90도로 꺾인 타입의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파장대로 따라서 근접해선이나 아니면 서멀 카메라, 아니면 스페리컬 카메라, 부면 영상을 만드는 카메라나 스테레오 카메라, 그다음에 타임 오브 플라이트 카메라라든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카메라가 시장에 존재합니다.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카메라는 크게 이미지 센서하고 이미지 센서를
스트리밍 해주는 이제 그 안에 그 컴포넌트들로 구성이 되는데 오늘은 이미지 센서 타입과 센서 사이즈 그리고 레졸루션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인터페이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점 그리고 어떤 카메라의 기능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이미지 센서 쪽에 좀 집중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센서 베이스인데요. 너무 공학적인 데까지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요. 센서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그 포토다이오드를 이용해서 포톤을 모아서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서 그걸 이제 이미지로 표현해 주는 것인데요. 포톤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빛 안에 들어있고 그게 이제 실리콘 표면에 닿으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충격에 의해서 이제 일렉트론이 발생을 하고 이걸 포토다이오드, 일명 픽셀이라고 하는 곳에 차지하고 기록해서 그걸 이제 PC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그 볼테이지 신호로 트랜스퍼를 하느냐에 대한 간략한 계략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빛 에너지를 렌즈를 통해서 이제 카메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카메라 안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미지 센서가 존재하고요. 이미지 센서는 그 포토다이오드를 차지하고 그걸 일렉트론으로 바꿔줍니다. 그 일렉트론으로 바꾼 후에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고 그걸 다시 증폭시키는 앰플리파이어를 한 다음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AD 컨버팅을 해서 전송하게 됩니다. 이미지 센서는 크게 CCD와 CMOS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CCD는 차지드 커플드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가장 큰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AD 컨버터가 센서의 외부에 있습니다. 반면에 CMOS는 AD 컨버팅을 하는 AD 컨버터가 픽셀의 컬럼열에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CCD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센서 영역을 이미지 획득을 위한 그 영역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반면에 CMOS는 각각의 픽셀의 개인을 증폭시키는 앰플리파이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픽셀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효율이 CCD에 비해서는 떨어지게 됩니다. CCD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마 저희가 접하고 있는 CCD는 거의 90% 이상이 인터라인 트랜스퍼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세 가지 방식을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가 이제 풀프레임 방식인데요. 이미지 저장을 위한 어떤 소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팩터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포톤을 받아들이는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필팩터가 굉장히 높다고 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풀 프레임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이제 그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1대1로 이미지를 획득하기 위한 픽셀과 저장하기 위한 픽셀을 두 가지를 페어로 맞춘 이제 방식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미지 퀄리티를 유지하면서도 속도도 빠르게 할 수 있겠지만 반면에 가격이 많이 비싸지고 그리고 카메라의 크기가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인터라인 방식 같은 경우는 픽셀 안에 빛을 받아들이는 영역과 그 다음에 빛을 저장하는 영역이 공존하는데요. 빛을 저장하는 영역은 빛으로부터 쉴드가 되어 있고요. 차지를 한 후에 일렉트론을 소자에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풀프레임에 비해서는 이제 필팩터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짧은 노출 시간으로 영상을 취득이 가능하고요. 또 저렴한 가격으로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CCD 운영 방식입니다. CCD 같은 경우는 그냥 두 장단점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CMOS에 비해서 센시티비티가 높은 대신에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집니다. 물론 가격도 비싸고 전력 소모도 많긴 하지만 센시티비티가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하기 때문에 머신비전 시장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CMOS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픽셀 내부에서 센서 내부에서 AD 컨버터나 앰플리파이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CCD에 비해서 이제 적은 필 팩터를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인터라인 방식보다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해서 원하는 영역의 영상, 원하는 영역의 사이즈의 픽셀의 값만 리드아웃 할 때 속도가 아주 비약적으로 빨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 자체가 이제 제조하기가 쉽고 디지털 아웃풋을 내기 때문에 카메라 제조에서 만들기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 CCD에 비해서 전력 소비가 적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카메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NIR 감도가 좋고요. 센서를 만들기가 쉽고 카메라를 만들기 쉽기 때문에 센서도 그렇고 카메라도 그렇고 요 근래는 제조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술의 발전 속도도 빠르고 가격적인 경쟁력 여러 가지를 CCD를 좀 따라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셔터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 롤링 셔터하고 글로벌 셔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롤링 셔터는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익스포저, 그러니까 노출의 타이밍이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리드아웃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글로벌 셔터 같은 경우는 이 노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리드아웃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러한 셔터 방식에 따라서 어떠한 이미지가 얻어지는지 보시면 일반적으로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선풍기를 빠르게 돌리는 상황에서 롤링 셔터와 글로벌 셔터 카메라로 영상을 찍었을 때 이미지인데 롤링 셔터를 보시면 그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블러라든지 아니면 디스토션이라든지 영상이 밀리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글로벌 셔터는 그런 현상이 없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선정하실 때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오브젝트가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 움직인다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를 확인하시고 카메라를 고르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새로 나온 기술인데요. 소니에서 이제 발표한 CMOS 센서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글로벌 리셋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기본적으로 롤링 셔터 방식이고요. 거기서 이제 익스포저의 시작되는 시점을 동일하게 맞춘 방식입니다. 그런 이 카메라를 쓴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롤링 셔터의 단점이 보완이 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속도는 커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익스포저 시점은 같지만 리드아웃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조명을 조성하셨을 때 그 열별로 밝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토션이나 모션 블러 이외에도. 그리고 이제 CCD와 CMOS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CMOS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로열 방향으로 AD 컨버터가 그 열별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AD 컨버터별로 어떤 유니포미티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노이즈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는 픽스드 패턴 노이즈라고 하는 노이즈가 나타나는데 이 노이즈는 CMOS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카메라 제조사마다 이걸 코렉션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CD 같은 경우는 스미어와 블루밍이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아주 많은 그 방향에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블루밍 같은 경우는 강한 빛이 들어와서 그 주변의 픽셀들이 강한 빛이 전이되는 현상이고요. 스미어 같은 경우는 그 강한 빛이 수직열로 그 슈퍼트시켜주는 레지스터 쪽으로 전이돼서 한 줄로 나타나는 것이 스미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미어와 블루밍은 그걸 억제하는 방식이 뭐 옵티컬 필터를 사용하신다든지 아니면 원하는 영역에서 스미어를 비껴가는 그래서 카메라를 로테이션 시키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특수 셔터 모드를 사용하시면 억제가 가능하지만 완벽하게 억제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의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머신 비전에서는 대개 지금 ENV1288이라고 하는 ENV라는 1288의 규약을 따르고 있는데요. 카메라 제조사를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규약입니다. 그래서 SRC나 PTC라고 하는 데이터를 카메라 회사별로 유저분들한테 제공해서 카메라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고 선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SRC인데요. 지금 보시는 표처럼 가로 방향 X축은 웨이브랭스고요. Y 방향은 퀀텀 임피션스라고 하는 양자 효율인데요. 특정 파장대에서 카메라가 어느 정도의 효율을 나타내는 데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여러 가지 카메라 모델이 다른 그래프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포톤을 일렉트론으로 바꾸는 카메라의 능력을 표현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단일 색상, 단일 파장에 대한 효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시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특정 조명 파장대가 있다고 하시면 카메라가 그 파장대에서 어느 정도의 효율을 내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이건 퀀텀 임피션스 그래프라고 하는데 앞서 보신 거랑 동일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퀀텀 임피션스 그래프는 센서에 대한 그래프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건 카메라에 대한 그래프니까 거의 동일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카메라에 대한 어떤 특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선정하신다고 하시면 SRC 데이터를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센서를 보신다고 하시면 퀀텀 임피션스 데이터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PTC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카메라의 노이즈 성분과 풀 웰 캐패시티라고 하는 카메라 하나의 픽셀이 최대한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일렉트론, 포톤에 대한 양을 표현하는 이제 그래프인데요. PTC 그래프 같은 경우는 센서, 카메라의 노이즈와 시그널을 같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퀀텀 임피션스의 영향을 받지는 않고요. 표를 보시면 템포럴 다크 노이즈, 포텐셜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고요. 세츄레이션 캐패시티를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카메라의 템포럴 다크 노이즈가 얼마만큼인지, 포텐셜 노이즈가 얼마만큼인지, 내가 원하는 시그널을 얼마만큼 차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이즈 성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포텐셜 노이즈는 이제 신호의 제곱근 크기, 스퀘어 루트 크기로 나타나고요. 포토 다이오드 간의 신호의 누적진 평균값에 대한 차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시는 그림처럼 저기 보이는 동그란 통이 웰이라고 하는 빛을 차지하는 통이고요. 내리는 비가 이제 빛이라고 보시면 굉장히 많은 빛들이 저 웰로 들어오면서 서로 간의 간섭이라든지 원하지 않는 빛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노이즈 중에서 가장 큰 노이즈 원이고요. 빛의 불안정성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크기는 일반적으로 세츄레이션 캐패시티의 스퀘어 루트 한 값이기 때문에 세츄레이션이 한 15,000 일렉트론 정도 된다고 하면 노이즈는 대략 122 일렉트론 정도가 될 겁니다. 센서마다 다르겠지만. 템포럴 다크 노이즈 같은 경우는 리드 노이즈라고도 부르는데요. 완벽한 암막 상태에서 측정이 되고요. 카메라가 본래 가지고 있는 전기적 노이즈를 측정을 합니다. 센서와 카메라의 디자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노이즈고요. 같은 센서라고 해도 카메라 제조사마다 그 영상을 읽어내는 픽셀 클락이 이제 다른데 속도가 그 픽셀 클락을 늦출수록 낮은 노이즈가 발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5에서 30 일렉트론 정도가 발생이 되고요. 다크 커런트는 이제 암막 상태에서도 역전압에 의해서 이제 포토다이오드로 흐르는 미세한 전류입니다. 그래서 온도와 시간에 이제 비례하게 되는데 대개 한 8도씨 정도 상승할 때 노이즈가 2배 정도 증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온도를 낮추면 노이즈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사이언스틱이나 아니면 바이오메디컬 쪽에서는 쿨링, 센서나 쿨링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이즈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 웰 캐패시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각각의 픽셀이 세츄레이션 되기 전까지 보유할 수 있는 최대 포톤의 양을 의미하고요. 다이나믹 레인지는 이제 어려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카메라가 빛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터널 안과 터널 밖을 카메라가 어느 한쪽을 세팅했을 때 만약에 터널 안쪽에서 카메라를 어떤 물체를 볼 수 있게 세팅했다고 하면 터널 밖으로 나갔을 때는 카메라는 세츄레이션 돼서 그냥 하얗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빛을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 때문에 그런데 다이나믹 렌즈가 큰 카메라들은 터널 안과 터널 밖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나믹 렌즈를 표현을 하고 데시벨 단위로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40에서 한 60데시벨 정도가 되고요. 카메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그널 투 노이즈는 뭐 비슷한 의미긴 합니다만 이미지의 최대 시그널과 전체 노이즈의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포텐셜 노이즈를 포함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나믹 렌즈는 포텐셜 노이즈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시벨이나 비트로 표현을 하고요. 앱솔루트 센시티비티 트레스홀드라는 건데 이거는 EMV에서 좀 최근에 새롭게 추가한 파라미터라서 저도 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쉽게 말하면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최소 값입니다. 이 값이 낮으면 적은 빛에도 감지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낮은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범위는 7에서 55 감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그리고 센서에 대해서 센시티비티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파라미터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빛을 받아들일 때 그 효율을 따져야 됩니다. 라이트 컬렉팅 이피션시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렌즈라든지 아니면 CCD나 CMOS 앞에서 빛을 집광해주는 마이크로 렌즈 쪽의 효율이 얼마큼 나오느냐, 그리고 픽셀의 사이즈, 웰의 뎁스, 그 다음에 퀀텀 임피션스, 화장대별 효율 같은 것들이 다 같이 가만히 돼야지 센시티비티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렉트릭 신호를 바꿔줄 때의 효율. 크게 이 네 가지 이 파라미터를 가지고서 센시티비티를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픽셀이 크다 아니면 QE 그래프가 좋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그 센서가, 그 카메라가 감도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ENV1188에 따라서 각각의 카메라 제조사들은 카메라 스페시피케이션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건 이제 일반적인 카메라 사양인데요. 말씀드렸던 퀀텀 임피션스나 템포럴 다크 노이즈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 제조사마다 그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템포럴 다크 노이즈를 어디서 리드 노이즈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ENV에서 이름을 다 통일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름으로 다 통일이 됐고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물론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카메라와 카메라, 센서와 센서를 이용한 다른 카메라들을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표를 좀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왼쪽이 이제 소니에서 제공하는 그 글로벌 셔터 CMOS IMX174라고 하는 센서고요. 오른쪽이 이제 시모시스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CMOS 센서 CMV4000이라는 센서입니다. 그 값을 보시면 값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왼쪽에 그 퀀텀 에피션스라든지 템포럴 다크 노이즈라든지 모든 파라미터가 왼쪽의 카메라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퀀텀 에피션스 그래프를 보시면 550나노미터대에서 왼쪽과 오른쪽 카메라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오른쪽은 지금 50%대고 왼쪽은 70%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퀀텀 임피션스나 노이즈의 크기라든지 다이나믹 레인지, 시그널 노이즈 레이쇼 이런 것들을 좀 이 표를 통해서 먼저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존재하고 그걸 다 감안해서 센시티비티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센서 같은 경우는 컬러와 모노가 이제 제공이 되는데요. 같은 센서라고 해도 컬러와 모노는 감도가 많이 다릅니다. 이유는 모노는 아까 말씀드렸던 필팩터라는 것들을 100% 그 해상도로 적용을 하지만 컬러 카메라 같은 경우는 RGB로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모노와 컬러 자체도 퀀텀 임피션스라든지 노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모노인지 컬러인지 거기에 따라서 맞는 사양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소니나 코닥에서 CCD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팹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조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니하고 코닥 정도, 그리고 카메라 제조사에서 특이하게 이제 발사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자체 팹을 갖고 있는데 대개는 이제 소니에 의해서 CCD, CMOS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소니에서 최근에 발표한 몇 년 전부터 이제 발표하고 있는 센서에 대한 이제 새로운 기술들인데요. 소니 엑스뷰 하드 CCD라고 하는 이제 센서들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2 버전까지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포토다이오드의 이제 표면에 대한 것을 최적화하고 그다음에 뎁스를 최적화해서 효율을 많이 높이고요. 그리고 소니에서 자체 개발한 특수 마이크로 렌즈를 통해서 빛을 다이오드로 집광시키는 효율을 많이 높인 센서들을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센서들은 감도가 뛰어나고 특히나 NIR 감도가 뛰어나고요. QE가 굉장히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CCD에서 발산할 수 있는 스미어가 좀 개선이 됐고 뛰어난 다이나믹 레인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출시된 센서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ICS687부터 445까지 여러 가지 센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센서를 선택하실 때
EXView가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왼쪽이 1 버전이고 오른쪽이 2 버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3개라서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이쪽이 포토다이오드고요. 이쪽에 이제 빛이 들어오는 경로입니다. 1 버전보다 2 버전이 패스를 더 넓혔고요. 그리고 빛을 받아들이는 영역도 늘리고 간격도 줄이고 렌즈와 컬러 필터를 개선했기 때문에 EXView 센서는 기존의 센서보다 훨씬 좋은 감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인데요. 지금 제가 시간상 틀지는 못할 것 같고 제가 드리는 소프트 카피에는 아마 링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저희 사이로드 홈페이지나 포인트레이 홈페이지 다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품의 광고보다는 그 EXView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래서 왼쪽이 일반 CCD고요. 오른쪽이 EXView가 적용된 CCD입니다. 보시면 퀀텀 임패션스가 80대와 52못 미치는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고요. 나머지 파라미터들 굉장히 다 좋은데 지금 보시면 그 세츄레이션 캐패시티라고 해서 픽셀이 보유할 수 있는 그 포톤의 수가 카메라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EXView가 적용됐는데 왜 저건 안 좋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그 픽셀의 사이즈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 카메라는 0.8메가 3분의 2인치고요. 픽셀 사이즈가 아마 3.6 마이크론 될 겁니다. 4.5 마이크론 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카메라는 1.8분의 1인치에 2.8메가 픽셀이기 때문에 픽셀의 사이즈가 작습니다. 3.6 마이크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캐패시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CMOS에 적용된 새로운 기술들인데요. 익스모어하고 익스모어 R입니다. 익스모어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 트랜지스터 레이어를 알루미늄에서 구리로 바꿨고요. 그러면서 두께를 많이 줄였습니다. 또 미드 노이즈랑 다크 노이즈를 줄일 수 있도록 어떤 그 중간 처리를 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와 적은 미드 노이즈 그리고 적절한 컬러 감도를 확보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와이어링 층이 굉장히 얇아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이즈를 캔슬링할 수 있는 기술이 첨가가 됐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지금 IMX로 시작하는 소니 CMOS 센서를 보시면 이 기술이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익스모 R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CMOS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앰플리파이어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적인 회로가 첨가가 되어 있는데 그 전기적인 회로를 백사이드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빛을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이 위로 올라오고 중간에 간섭이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픽셀 사이즈가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QE라든지 캐패시티라든지 노이즈를 많이 낮출 수가 있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현재까지는 IMX121이라고 하는 센서만 출시가 되어 있고요. 시중에 우리가 쓰는 컨슈머용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익스모 R 센서가 적용된 소니 카메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이제 일반적인 CMOS고 오른쪽이 익스모 R이 적용된 카메라입니다. 오른쪽 카메라는 8.8메가 2.5분의 1인치 롤링 셔터고요. 왼쪽은 1.3메가 1.8분의 1인치 E2V 센서가 적용이 되고요. 8.8메가 카메라가 지금 현재까지는 칼라밖에 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칼라로 지금 비교를 해드리자면 훨씬 높은 QE라든지 낮은 노이즈 레벨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카메라는 실제로 픽셀 사이즈가 1.5 마이크로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 픽셀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감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사용자가 높은 해상도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9메가 정도 되는 CCD 카메라가 시중에서 300만 원, 400만 원을 판매가 된다 그러면 8.8메가 같은 경우는 8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가격차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글로벌이 아닌 경우는 롤링 컬러라고 하면 이런 종류의 카메라들을 이후로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센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렌즈를 선택하실 때도 굳이 1인치라든지 이렇게 비싼 렌즈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저렴한 3분의 1인치 메가픽셀 렌즈를 사용하셔도 이미지 퀄리티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센서 사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3분의 1인치부터 3분의 2인치까지 센서 사이즈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해상도라고 얘기하는 640480, 1024-768에다가 픽셀의 사이즈를 곱하면 실제 센서의 사이즈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 우리가 부르는 인치는 대각에 대한 길이를 인치로 바꿔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센서의 사이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도와 픽셀 사이즈를 곱하시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 픽셀 사이즈가 센서들이 이제 CMOS들이 활발하게 개발이 되면서 사이즈가 굉장히 제각각이에요. CCD 같은 경우 4분의 1인치도 있고 CMOS는 1인치, 1.2인치 더 큰 센서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제 다 들으실 렌즈 부분을 선정하실 때 이 카메라의 레졸루션과 센서 사이즈를 확인하셔야지만 거기에 맞는 렌즈를 선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센서를 이제 카메라 제조사들이 사용을 하면서 그 센서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지 픽셀 사이즈가 얼마만큼인지 확인할 수 있는 스펙들이 이제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픽셀은 아마 이제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활동 픽셀을 말하는 겁니다. 사용사에 보시면 지금 토탈 넘버 오브 픽셀하고 밑에 두 가지 픽셀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토탈은 CCD를 구성하는 총 화소수고요. 유효 화소 같은 경우는 실제 영상과는 관계없지만 그 대략 한 10% 정도를 여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센서가. 그래서 카메라 회사들이 이미지로 시프트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정보를 저장한다든지 그런 픽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픽셀 자체는 맨 밑에 있는 픽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픽셀 레졸루션